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속이면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소름을 아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 세상에서 가장 선한 남편의 얼굴을 한 채 아내의 어머니를 마주합니다. 아내가 선물한 그 침대 위에서 장모님은 제게 딱 한 번만이라는 지독한 주문을 겁니다. 결코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될 우리들의 비겁하고도 뜨거운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의 소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드는 저녁이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살아가는 내게 일상은 늘 회색빛 도면과 같았다. 반복되는 서류 작업,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마주하는 아내 미나의 지친 얼굴. 그것이 내가 선택한 행복의 대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 거실에서 풍겨오는 그 낯선 향기를 맡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것은 아내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수와는 결을 달리하는 훨씬 더 깊고 은은한 침향 같은 냄새였다. 신발장에 놓인 단정한 구두 한 켤레가 오늘 그녀가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장모님 연희 씨였다. 어머, 민수 왔니?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미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찰나의 호흡 곤란을 느낀다. 50살을 갓 넘긴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피부결, 그리고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목선은 그녀를 장모님이라는 투박한 단어 속에 가두어 두기에 너무나 눈부셨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원숙한 매력은 딸인 미나조차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 미나가 좀 늦는다고 해서 밑반찬 좀 해다 놓으려고 들렀어. 마침 저녁 안 먹었지? 그녀는 나를 향해 온화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분명 사위를 향한 자상한 어른의 것이었지만 내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린 듯한 고혹적인 여인의 표정으로 비쳤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장모님. 매번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떡해요. 저희가 가서 가져와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나라도 도와야지. 어서 씻고 나와. 금방 차려줄게. 욕실로 들어와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서서 나는 애써 머릿속을 비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폐부 깊숙이 박힌 그녀의 향기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사별 후 10년이 넘는 세월을 홀로 버텨온 여자. 남모를 고독을 우아함이라는 갑옷으로 감싸 안은 채 살아가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남자로 느끼는 본능적인 호기심이었을까?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가게 일은 어떤지, 미나와의 부부 사이는 원만한지. 하지만 대화의 여백마다 흐르는 침묵은 묘하게 밀도가 높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한 거실에서 나는 그녀의 젓가락질 하나, 물을 마시는 목구멍의 움직임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민수야, 왜 그렇게 빤히 봐?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장모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오늘따라 유난히 고우셔서요. 미나가 장모님 닮아서 그렇게 예쁜가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분명 빈말이 섞인 칭찬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칠해진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가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고맙네. 그런 소리 들어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렸다.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노르스름하게 보였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위와 장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기류는 결코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고 누군가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둑과 같았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밤 이 집안의 공기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장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연이라는 여자의 향기가 내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른 채 나는 그녀가 건네는 보리차 한 잔에 갈증을 느끼며 목을 축였다. 서늘한 죄책감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내 시선은 어느새 그녀의 붉은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장모님의 향기가 내 평온했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그 지독하고도 달콤한 첫 번째 기록이었다. 거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토닥토닥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세게 퍼붓는 장대비로 변했다. 아내 미나에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가 안 잡힌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가가 더 늦어질 모양이었다. 비가 참 무섭게도 오네. 민수 서방, 과일 좀 깎아줄까? 연희 씨가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기며 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은 살림을 정돈하느라 꽤 고생한 탓일 것이다. 나는 과일 대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과일은 됐어요. 장모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깨가 꽤 뭉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녀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됐어. 사위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키니?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나 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복된 권유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녀가 소파 아래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올린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두툼한 가디건 너머로도 느껴지는 가냘픈 골격, 그리고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생각보다 뜨거웠다. 장모님의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또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혼자서 반찬 가게를 꾸리며 무거운 짐을 들고 딸네 집까지 와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세월의 무게가 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많이 뭉치셨네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힘을 조절해가며 천천히 그녀의 승모근을 눌렀다. 아, 시원하네. 민수 손등이 참 따뜻하구나. 그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내뱉은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단순한 칭찬이었을 텐데 따뜻하다는 그 단어가 묘하게 자극적이었다. 나는 애써 이성을 붙잡으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마사지가 계속될수록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 잔머리를 스칠 때마다 내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거실의 주황색 스탠드 조명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하나로 겹쳐 놓았다. 장모님, 여기 많이 아프시죠? 나는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경직된 근육을 엄지로 깊게 눌렀다. 그때였다. 연희 씨가 짧은 신음 섞인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 그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팔뚝을 간지럽혔고 그녀의 뒷목에서 풍겨오는 살결 냄새가 내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다. 순간적으로 내 손의 압력이 흐트러졌다. 어깨를 누르던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가 그녀의 쇄골 부근과 가슴 윗부분에 닿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은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뗐어야 했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연희 씨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거절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은 채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정막 속에서 들리는 것은 창밖의 빗소리와 소파 뒤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민수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애처롭고도 젖어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고 그녀의 얼굴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 장모님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지독한 고독이 뒤엉켜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를 지탱해주던 장모와 사위라는 가느다란 밧줄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의 거리가 좁혀졌고 빗소리가 모든 도덕적 지탄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차갑던 내 손은 그녀의 뜨거운 살결을 찾아 헤맸고 그녀는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아내 미나가 선물한 거실 카페 뒤에서 우리는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어깨 위에 새겨진 그녀의 손톱 자국과 서로의 살을 탐하는 거친 숨소리만이 이 방 안의 유일한 진실이었다. 파문은 이미 시작되었고 수면 위로 번져나가는 금기의 물결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의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투명했다. 어제의 빗줄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밖은 고요했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만이 아침 해를 받아보적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 소파 위에 흐트러진 쿠션과 공기 중에 잔존하는 낯선 온기는 어젯밤의 일이 신기루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 씨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묶어 올린 머리칼 사이로 살짝 드러난 뒷목의 붉은 흔적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일어났니? 어서 씻고 나와. 국 다 됐어. 그녀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지나치게 차분했다. 어젯밤 내 품에서 뜨거운 숨을 내뱉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내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어젯밤 택시가 잡히지 않아 근처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었다. 아내가 부재한 하룻밤 사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신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국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연희 씨는 묵묵히 자신의 밥그릇만 응시하며
식사를 이어갔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내가 먼저 입을 뗐다. 저 장모님,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일은 제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챙강 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어젯밤에 젖은 눈동자가 아니었다. 서늘하고 단호한, 마치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민수야, 어제 일은 없었던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뿐이야. 꿈을 꿨다고 생각해. 하지만 장모님, 꿈이라고 하기엔 꿈이어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쥐고 있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다. 미나 오기 전에 갈게.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챙겨 먹고. 당분간은 가게 일이 바빠서 못 올 것 같구나. 그녀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금 그 은은한 침향 냄새만이 남았다. 나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물을 떠넣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스스로를 경멸하며 다짐했다. 그래, 이건 실수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지워버려야 할 사고였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짐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일상은 지독한 고문이 되었다. 퇴근 후 아내 미나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미나가 밝게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댈 때면 내 손길이 닿았던 장모님의 어깨가 오버랩되었다. 아내와 입을 맞출 때면 어젯밤의 그 고혹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지우려 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부정하려 할수록 갈망은 더욱 깊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다시 야근 모드에 들어갔고 나는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일찍 왔나 싶어 현관으로 나간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연희 씨였다. 그녀는 한 손에 반찬통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일주일 전 다신 오지 않을 것처럼 도망쳤던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가게 쉬는 날이라 미나가 반찬 다 떨어졌다고 해서 들렀어. 그녀의 핑계는 서툴렀다. 그녀의 눈은 나를 피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며 손끝이 스쳤다. 순간 일주일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장모님, 정말 반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아니라는 거 알잖니. 나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내 손길이 그날의 빗소리가 지워지지가 않아서 미칠 것 같더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갈망으로 가득 찬 한 여자가 있었다.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욕망에 붙잡힌 가련한 영혼. 나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죄책감은 열기에 타버렸고 도덕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오늘도 꿈이라고 하실 건가요?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 대신 내 목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지난밤보다 더 탐욕스럽고 처절한 재회였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파멸임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독을 기꺼이 들이켰다. 신기루 같은 아침이 지나고 이제는 결코 깰 수 없는 깊은 밤의 시작이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민수야,
우리 이제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치며 내뱉은 말은 이제 하나의 주문처럼 변해버렸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이게도 다음을 기약하는 가장 달콤한 핑계가 되었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 비겁한 면죄부를 나누어 가졌다. 죄책감을 덮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탐닉했고 그럴수록 일상은 더 정교하고 잔인한 연극으로 변해갔다. 재회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아내가 출장을 가거나 늦는 날이면 연희 씨는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았다. 그녀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과 국을 들고 왔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사위의 건강을 챙기는 헌신적인 장모였고 나는 그런 장모의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사위였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그 짧은 금소금과 함께 우리는 순식간에 가면을 벗어 던졌다. 어느 날 저녁 아내 미나가 거실에서 우리 셋이 찍은 결혼사진을 닦으며 말했다. 자기야, 엄마가 요즘 부쩍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자기가 엄마한테 잘해줘서 그런가 봐. 고마워, 민수 씨. 아내의 해맑은 미소는 내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당연한 거지. 장모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사위가 잘 챙겨드려야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역겨울 만큼 매끄러웠다. 아내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죄책감은 괴물처럼 덩치를 키웠지만 그 괴물은 연희 씨의 향기를 맡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했다. 연희 씨 역시 이중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 앞에서는 예전보다 더 엄격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미나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식탁 밑에서 내 발등을 지그시 누르는 그녀의 발끝이나 내 손등을 스치는 그녀의 거친 손가락은 그녀 역시 이 위험한 유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민수야, 나 가끔 내가 무서워져. 딸아이 눈을 똑바로 못 보겠어. 어느 날 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어둠 속에서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괴의 과정이 너무나 짜릿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전차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의 만남은 늘 딱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아이 가질 준비해야지. 미나한테 미안해서 더는 못하겠어. 그녀가 내놓는 수많은 결별의 선언은 내 손길 한 번에 혹은 간절한 눈빛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독한 마약이었고 금기라는 조미료가 뿌려진 관계는 그 어떤 합법적인 사랑보다 중독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다. 미나가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임신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기쁨보다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내 안에 깃든 새 생명은 나의 부도덕함을 꾸짖는 신의 심판처럼 느껴졌다. 연희 씨의 표정 역시 복잡했다. 그녀는 딸의 임신을 축하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천벌받아. 연희 씨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우리 집을 찾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미래를 위해 나는 이 지옥 같은 낙원에서 걸어 나와야만 했다. 매일 밤 그녀의 향기가 그리워 몸부림쳤지만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생명을 보며 이성을 붙잡았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고 집안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로 가득 찼다. 연희 씨는 이제 사위의 여자가 아닌 손주의 할머니로서만 존재했다. 우리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철저하게 타인이 된 듯한 연기가 완벽해질 무렵 나는 우리가 비로소 그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폭풍 전에 고요함이 깨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아이가 돌을 지나고 아내가 복직을 결정하며 육아 도우미가 필요해진 시점. 다시금 우리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연희 씨의 손가락에 의해 눌리기 시작했다. 멈춘 줄 알았던 톱니바퀴가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외웠던 딱 한 번만이라는 주문은 결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굴레를 위한 마법이었다는 것을. 아내 미나가 복직하던 날 우리 집의 평화롭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은 역시나 잡모 연희 씨였다. 아이가 돌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그녀와의 거리는 육아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순식간에 좁혀졌다. 나는 스스로를 믿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지난날의 부도덕을 씻어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연희 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서던 그날 오후 그녀의 어깨 너머로 풍겨오는 익숙한 치약 냄새를 맡는 순간 내가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아이 보느라 고생 많았지?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 깊고 고혹적이었다. 아내 미나가 출근하고 아이가 낮잠에 든 오후의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주방에서 젖병을 삶는 소리만이 불규칙하게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주방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으로 향했다. 장모님, 이제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집게를 뺏으려 했다. 그때였다. 연희 씨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등을 타고